전쟁, 다 돈 때문이라고 왜 말을 못해? 이게 다 돈 때문이잖아. 세계 곳곳의 경제전쟁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욕구. 과거 총칼을 들고 치른 이 냉혹한 전쟁은 갈수록 시장 쟁탈전, 화폐전쟁, 무역전쟁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세계사를 수놓은 굵직한 경제전쟁 24가지.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전쟁의 흑역사입니다. 경제, 전쟁, 역사, 이 세 단어의 조합만으로 무겁고 어렵다 여길 수 있지만 이 단어들에 묶여진 일반적인 편견들 모두 버리셔도 좋습니다. 정보와 재미 둘 다 챙긴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저자부터 알아보자면 이완배 저자는 동아일보 사회부 경제부 기자로 시작해 네이버 금융서비스 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는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늘어질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탄력성 있게 구성하고 비판적인 의견 또한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보니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나 말투가 경제 서적과 걸맞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면 비판적인 사고와 그에 걸맞는 행동 또한 취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전 대리만족하면서 읽었습니다. 총 24가지의 경제전쟁 중 이 영상에서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촉발한 관세전쟁, 소련 붕괴 계획의 일환인 미국의 저유가 정책, 일본 제조업을 꺾기 위한 미국 환율 전쟁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아래 이웃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는 생존 전략이 힘을 얻고 있는 요즘 경제전쟁의 흑역사는 극단적 경제대결의 승자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경제전쟁의 흑역사 함께 해주실 거죠? 스무트 홀리 관세법. 오렌지 가격이 곤두박질 쳤다. 농장 주인들은 가치가 없어진 오렌지를 땅에 묻어버렸다. 그때 농장 밖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득실거렸다. 이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농장의 담을 넘어 땅에 묻힌 다 썩어가는 오렌지를 훔쳐먹었다. 하지만 농장 주인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총을 갈겨댔다. 아프리카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1930년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1914년경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랬던 미국이 삽시간에 국빈국처럼 돌변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가난에 찌들어 죽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대공황이라고 부른다. 대공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미국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른바 포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됐다.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았던 기계화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대의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대공황의 출발점이었다. 공황이 발생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보통 한 가지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다. 특히 공급이 수요에 비해 심각하게 많을 때 공황이 발생한다. 팔려는 물건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텅 비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1930년 이 참혹한 사태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대공황 직후, 그러니까 경제가 악화일로에 접어든 1930년,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지켜 경제를 살리겠답시고 강력한 보호무역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바로 스무트홀리 관세법. 대공황이 시작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의 허버트 후버였는데, 후버는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미국이 수입하던 물건에 관세를 대폭 올리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관세를 높이면 당연히 수입품의 가격이 오른다. 100원짜리 물건에 10원 관세를 물리면 시장에서는 110원에 팔리는 것이다. 가격이 오를수록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것은 당연지사. 따라서 관세 인상은 외국 물건의 수입을 막고 싶을 때 그 나라 정부가 빼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후보의 생각은 이랬다. 이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돌아가던 공장이 돌아갈 것이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살아날 것이다. 처음 법안을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커질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초안은 미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품에만 관세를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기업들이 농업만 산업이냐, 우리도 보호해달라 라고 징징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 법은 온갖 민원을 다 구겨 넣어서 무려 2만여 개에 달하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으로 탈바꿈했다. 이 법안이 가져온 후폭풍은 처참했다. 유럽에서 수입되던 물품의 가격이 15% 가까이 오르자 당연히 미국 국민들은 국산품을 쓰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에 격분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격 경쟁을 잃은 미국 제품은 유럽에서 죽을 쓰기 시작했다. 1932년 미국의 대유럽 수출은 1929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미국 국민들이 자국산 제품을 더 줄기차게 사주면 상황은 좀 나았을 텐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당시 텅 비어 있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망하니 기업들이 견딜 방법이 없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유발한 경제 악화는 보호무역이라는 최악의 무역정책이 더해지면서 대공황을 가속화했다. 이후 사태는 잘 알려졌다시피 1933년 새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임하며 진정됐다. 루즈벨트는 공급 중심 경제에서 수요 중심 경제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며 위기를 돌파했다. 유명한 공공사업 정책인 뉴딜 정책이 등장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루즈벨트는 또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망쳐놓은 보호무역의 비효율도 해소했다. 새로운 법에는 상대 국가가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경우 미국도 그 나라 물건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국이 다시 자유무역 시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무역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자 미국은 전 지구적인 자유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골몰했다. 1947년 미국의 주도 아래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 국가가 모여 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면서 인류는 전 지구적인 자유무역의 시대를 맞았다. 소련 경제 붕괴 작전, 석유로 흥한 자 석유로 망하게 하라. 현대의 경제사에서 소련만큼 극적인 경제적 부침을 겪은 나라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1917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던 당시 러시아는 땅만 넓었지 유럽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농업 중심의 후진국이었다. 그런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 최강자였던 미국과 단번에 자웅을 겨룰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후광 효과이자 체제 선전용이었던 우주 경쟁에서는 소련이 초반 미국을 압도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과거 사회주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의 효율성 덕분이다 라며 소련과 사회주의를 칭송했지만 사실 소련의 경제 부흥은 엄청난 행운의 산물이다. 그 행운의 계기가 바로 석유다. 1948년 소련의 서부 볼가강과 우랄산맥 사이에서 로마시키노 유전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 유전이 상상을 초월한 대박이었다. 매장량이 50억 배럴 이상의 슈퍼 자이언트급 유전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개발에 나선 소련이 1950년대 들어 이곳에서 매장량 5억 배럴 이상의 자이언트급 유전을 3개나 잇따라 발견했다. 볼가 우랄 지역에서 터진 유전으로 소련은 1961년 단번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산유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라고 소련의 행운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석유 수출이 소련의 주요 산업으로 떠올랐을 무렵 1970년대 뜻밖의 석유 파동이 터진 것이다. 이번 장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졌지만 석유 파동은 현대 경제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이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자리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대인 국가다. 이 지역을 아랍계 원주민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왔다. 당연히 아랍계 원주민들은 이곳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비교적 평화스럽게 지냈다. 그런데 19세기 말 유럽에서 거센 민족주의 열풍이 일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유대인은 유럽에서 살고 있었는데 특히 기독교 중심의 서유럽 사회를 휩쓴 공격적이고 보수적인 민족주의 열풍에 유대인들은 소수자로서 큰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고난을 겪던 유대인들은 유럽의 민족주의에 대한 응전으로 유대인들만의 독립국가를 수립하자는 시온주의를 채택했다. 시온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성의 이름이자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산, 언덕의 이름이기도 했다. 유대교도는 시온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을 종교적 성지로 여기는데 시온주의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뜻한다. 즉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에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인 것이다. 19세기 말 시온주의를 바탕으로 유럽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대거 이주해 간 뒤 마치 팔레스타인을 자기 땅처럼 여기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던 아랍 사람들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었다. 양측의 충돌이 거세지자 1947년 국제연합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나눠 두 민족을 분리시켰다. 하지만 아랍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엔의 분리안은 유대인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경 유대인은 고작 팔레스타인 땅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엔 결의안으로 절반 이상 되는 땅을 분할받게 된 것이다. 아랍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즉각 받아들여 1948년 마침내 자기들만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해버렸다. 이슬람교를 믿는 주변 아랍 국가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영토를 침탈당한 아랍인들은 이집트와 요르단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구성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중동전쟁이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에 참패를 거듭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생각 외로 강하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영토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56%에서 80%까지 확대됐다. 1956년 제2차 중동전쟁 때에도
이스라엘은 영국 및 프랑스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영토는 건국 초기에 비해 무려 8배나 넓어졌다. 세 차례의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긴 이집트와 시리아는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이 제4차 중동전쟁. 하지만 전쟁 초기 잠시 밀리는 듯 보였던 이스라엘은 곧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전세를 회복했다. 전황은 삽시간에 뒤집어졌고 이집트와 시리아는 자국의 수도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랍을 은근히 지원하던 소련은 이스라엘을 대놓고 지원하던 미국에게 휴전을 제안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19일 만인 10월 25일 양측은 휴전협정을 맺는다. 전쟁이 끝나고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데 전쟁에서 참패한 아랍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석유 가격을 대폭 올린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동 지역의 석유는 대부분 서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세계적 정유회사 7곳이 좌우하고 있었는데 석유 시장 장악력이 워낙 커서 이들에게는 칠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하지만 전쟁에서 참패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자국의 지하 자원임을 분명히 한 뒤 이들 칠공주가 장악했던 석유 채굴권과 판매권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석유 가격을 확 올려버렸다. 그러자 전쟁 직전 배럴당 2.99달러였던 석유 가격이 1974년 1월 무려 11.59달러로 4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석유 파동이다. 1978년 12월 이란에서 강성 이슬람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 이듬해 정권을 잡았다. 호메이니는 집권하자마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원하던 서구 국가들에 대한 응징의 차원으로 석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세계 4위 산유국의 갑작스런 수출 중단 선언에 석유 가격이 또다시 급등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석유 파동이다. 게다가 다른 산유국들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이익을 키우기 위해 앞다퉈 감산대열에 합류했다. 석유의 씨가 마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세계를 강타하자 서구 선진국들은 만일을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중동에서 수출되는 석유의 양이 줄었는데 겁을 먹은 선진국들이 너도나도 석유를 사재기 하는 통에 유가는 그야말로 천장이 뚫린 듯 폭등했다. 제2차 석유 파동 직전 10달러대에 머무르던 석유 가격은 금세 20달러를 돌파하더니 1980년 9월에 30달러 벽이 깨졌다.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1978년 4.0%에서 석유 파동이 본격화한 1979년 2.9%로 하락했다. 반면에 물가는 끝없이 올라 선진국의 경우에는 10%,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무려 32%가 폭등했다.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셈이다.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소련의 일확천금의 기회를 안겨줬다. 볼가 우랄 지역 유전 발견으로 세계적인 산유국 반열에 오른 소련은 가만히 있어도 유가가 몇 배씩 뛰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야말로 앉아서 돈을 긁어모았다. 그런데 이런 호황 속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소련이 유가 급등으로 흥청거리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석유로 번 돈의 대부분을 국방 예산에 쏟아부었다. 치솟는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련 경제는 석유 수출에 더욱 의지해야 했다. 이 와중에 1980년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레이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동서냉전 시대의 초강경파였다.
위대한 미국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의 당면 목표는 당연히 숙적 소련의 무릎을 꿇리는 일이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 경제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바로 석유였다. 1970년대 소련 경제를 흥하게 했던 석유는 어느덧 소련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뀌고 있었다. 미국은 서구 자유진영 국가들과 연대해 소련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여나갔다. 서방 국가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르웨이의 북해산 유전을 활용키로 하는 등 대안도 마련했다. 미국은 또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추겨 대대적인 석유 증산에 나서게 만들었다. 석유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이웃 중동 산유국들도 너도 나도 증산에 나섰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은 197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런 판국에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를 과거보다 몇 배씩 증산을 하고 나서니 석유 가격이 버틸 리가 없었다. 1985년 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유가는 6개월 만에 10달러 선으로 폭락했다. 소련은 급락한 유가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과 총리 대행을 지낸 예고르 가이다르는 2006년 미국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소련 붕괴의 시작점은 1985년 9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경쟁을 급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한 바로 그날이다. 그 후 6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은 4배 증가했고 석유 가격도 실질 가격 기준으로 4분의 1로 폭락했다. 소련으로서는 매년 2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인데 그 돈이 없으면 소련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가이다르의 말처럼 소련은 당시 입은 내상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991년 12월 26일 붕괴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가 우랄 지역에서 발견된 거대한 유전은 과연 소련에게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소련의 몰락을 부추긴 재앙의 씨앗이었을까? 스미스소니언 협정,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기축통화는 당시 최강대국이던 영국의 화폐 파운드였다. 하지만 전쟁 직후 영국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파운드를 기축통화로 쓰는 나라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각 나라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안전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새로운 기축통화로 낙점된 것이 당시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의 화폐 달러였다. 다만 이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달러가 종이 쪼가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찍어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것이다. 이런 제도를 금본위 제도라고 부른다. 금이 유일한 화폐의 뿌리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금화가 세상에 요란스럽게 유통된 것은 아니다. 일단 금화는 들고 다니기에 무겁고 불편했다. 게다가 금화가 유통되면서 이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동그란 모양의 금화 테두리 부분을 사포로 갈아내면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보통 이게 표가 안 난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금가루들을 모아서 새로운 금화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로 존재했다. 동전을 꺼내서 테두리 부분을 보면 오돌도돌한 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돌도돌한 부분이 사라졌다면 누군가 동전을 갈았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정부는 그 동전을 즉시 폐기하고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아무튼 진짜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대신 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거래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은행은 금고에 보관한 금의 양만큼 지폐를 찍어내야 했다.
언제든지 고객들이 지폐를 은행으로 들고 가면 은행은 그 액수만큼 금을 내줘야 했다는 뜻이다. 금화가 시중에 유통되는 모습은 점차 사라졌지만 금본위 제도 아래에서 금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공이었다. 19세기 최강국이 영국이었다면 20세기의 최강국은 미국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1940년대 초반 미국의 위세는 국제사회에서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승리를 목전에 둔 연합국은 전쟁 이후의 세상을 설계하게 된다. 이때 주요 논의 안건이 바로 금본위 체제를 어떤 식으로 재편하느냐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금본위 체제의 철학만큼은 달라지지 않았다. 은행은 보유한 금을 기반으로 지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문제는 이 역할을 할 은행을 어디로 통일하느냐였다. 미국은 이미 자산이 최대 강국이 된 만큼 자국 화폐인 달러를 국제무역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그 대신 미국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찍어내고 각 나라가 언제건 달러를 들고 오면 금 1트로이온스 대 35달러의 비율로 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당시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널리 이름을 알리던 영국 국적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생각은 달랐다. 미국의 달러 대신 아예 방코르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무역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동부 뉴햄프셔주 북부의 휴양지로 유명한 브레턴 우즈에서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44개의 연합국과 이들의 식민지를 대표하는 730명의 대표단이 모였다. 이 회의의 목표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였다. 방코르를 앞세운 케인스에 맞서 미국은 경제학자이자 재무부 고위관료였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를 대표로 앞세워 달러 기축통화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세계를 주름잡던 케인스에 비해 하버드 대학 학사 출신인 화이트의 명성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명성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이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힘을 뒤에 업은 화이트는 세계적 경제학자 케인스의 주장을 잠재우고 마침내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어 달러를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부른다. 약속에 따라 미국은 연방정부에 저장된 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발행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 이상한 조짐이 감지됐다. 서구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은 온 나라에 군대를 파견했고 원조를 퍼부었다. 당연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 자금을 감당했다. 아무리 봐도 미국이 새로 찍어내는 달러의 양은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을 훨씬 초과했다. 1965년 불안해진 샤를 드골 대통령이 군함을 미국으로 보내서 보관했던 금을 찾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불안해진 선진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 연방정부로 달려가 달러를 내밀면서 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너무도 태연히 우리는 그만한 양의 금이 없어서 내줄 수 없다고 선언해버렸다.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찍겠다는 약속을 미국이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라 불리는 사태다. 정상적이라면 유럽 사회가 아예 극렬히 반발해 미국 대 유럽의 엄청난 경제 분쟁이 벌어져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 사회는 이 희대의 사기꾼 미국을 응징할 힘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던 유럽은 미국과 달러의 붕괴를 용인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 10개국 재무부 장관들은 1971년 12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 이 희대의 사기꾼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들은 용서를 넘어 앞으로는 미국이 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달러를 완벽한 기축통화 지위에 올려준 스미스소니언 협정이다.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는 완벽한 종이 쪼가리로 변신했다. 그런데도 이 종이 쪼가리는 미국이 발행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했다. 강대국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미국이 달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곧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모든 나라는 빚이라는 것을 지고 산다. 그리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지경이 되면 당연히 그 나라는 망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참사를 겪지 않는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미국은 종이 쪼가리에 벤자민 플랭클린 얼굴을 그려놓고 이게 100달러짜리 돈입니다. 이걸로 빌린 돈 갚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미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려 16조 달러, 약 1경 9,980조 원에 해당되는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니 미국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3배가 넘는 거금을 그냥 종이에 찍어 당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기축통화를 보유하면 그 나라 경제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달러가 보장해준 미국 경제의 안정성은 오늘날 미국이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됐다. 유럽 국가들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면서까지 EU를 건설하고 통합화폐 유로를 만들었던 이유도 중국이 위안화의 영향의 확대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달러를 통해 누렸던 기축통화의 막대한 이익을 이들도 누리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축통화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 무역 적자가 생겼다는 것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수입으로 쓴 달러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미국의 무역 적자는 사실 미국 정부가 용인한 측면이 크다.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는 무역 흑자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기축통화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흑자를 많이 낸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계속 미국으로 흡수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으로 흡수될수록 세계 시장에서 사용되는 달러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명색이 기축통화인데 각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 사용해야 할 달러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러면 당연히 각 나라들은 달러로 결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달러 대신 다른 기축통화를 찾는다. 기축통화를 보유하면 그 나라 경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무역에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2020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를 매우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흑자를 내면 당장 돈을 벌어서 좋기는 하지만 달러가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했다. 새 대통령 조 바이든도 취임 후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 열강을 협박해 종이 쪼가리를 기축통화 지위로 올려놓았던 미국은 50년이 지난 지금 심각한 기축통화의 딜레마 속에서 헤매고 있다. 플라자 하비, 미국 경제대국을 꿈꾼 일본의 야망을 꺾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는 매년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한다. 물론 이 순위가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포브스는 독재자나 왕실 등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자들은 순위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또 비자금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가진 이들의 순위도 매기지 못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브스의 순위는 발표될 때마다 세계인의 관심을 끈다. 포브스가 측정하는 재산은 모두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달러로 재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따라 비미국인들의 재산은 요동친다. 실제 재산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단지 환율이 변했다는 이유로 재산이 늘거나 주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2022년 한국인으로 최고 순위에 오른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재의 삼성전자 회장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다. 두 사람의 재산은 각각 91억 달러, 약 3,500억 원으로 집계돼 나란히 공동 223위에 올랐다. 한국의 부자들 가운데 세계 200위 안에 든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포브스 부자 순위에 놀라운 인물이 탑10에 올랐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회장이 무려 세계 4위 부자로 선정된 것이다. 신 회장은 이듬해 1989년에도 세계 5위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롯데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다. 국내에서도 유통과 제과에 의존하던 그룹이다. 이런 그룹의 총수가 어떻게 세계 4, 5위 부자가 됐을까?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이번 장의 주제인 플라자 합의와 환율의 마술에 대해 알아야 한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5개 나라 재무장관이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모였다. 하지만 말이 회의지 사실상 미국의 소집이었다. 1970년대까지 화려한 성장을 거듭하던 미국 경제는 1980년대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일본과 서독 등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한 제조업 강국이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점령했다.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한 이후 3년 동안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경험했다. 그때 미국 경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쓰는 채무국으로 전락했을 정도다.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의 원인을 일본과 서독에 돌렸다. 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반감은 대단했다. 1985년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497억 달러, 약 62조 원을 손해봤는데 이는 전체 적자의 35%에 달하는 수치였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환율을 문제 삼았을까? 환율이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뜻한다.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돈은 미국 화폐인 달러다. 무역할 때 많은 국가가 달러로 돈을 주고받는다. 문제는 환율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환율 변화는 각 나라의 경제, 특히 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보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800원으로 급격히 내려갔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업자들은 만세를 부른다. 과거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 1,200원이나 내야 했지만 이제는 800원만 내도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수출업자들은 곡소리를 낸다. 예컨대 휴대폰을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회사는 미국에서 휴대폰을 1,000달러에 팔았다. 환율이 1,200원일 때 휴대폰 한 대를 팔면 회사는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을 손해준다. 그런데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팔았는데 우리 돈으로 바꿔보니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래선 이익이 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휴대폰 가격을 1,200달러나 1,300달러쯤으로 높인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판매가 부진해진다. 1,000달러에 팔던 물건을 1,200달러로 가격을 높이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업자가 유리해지고 수출업자는 불리해진다. 국가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줄어든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린 미국이 일본은 강제로 환율을 내려서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여라 라고 윽박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은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던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고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만에 엔달러 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일본인들이 외국에서 쓰는 돈은 크게 늘어났다. 플라자 합의 전만 해도 1달러를 받으려면 240엔이나 내야 했지만 1987년에는 그 절반인 120엔만 내도 1달러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다. 야스타 화재 해상보험, 현재 손보재팬이라는 일본 회사가 무려 3,990만 달러를 내고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 해바라기를 사들인 것도 이때다. 플라자 합의 이전의 환율이라면 3,990만 달러는 약 96억엔에 이르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로 3,990만 달러는 약 48억엔에 불과했다. 단지 환율이 조정됐을 뿐인데 반값 할인으로 명화를 살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일본 3대 기업 미쓰비시가 미국을 상징하던 건물 록펠러 센터를 인수한 것도 이 무렵 1989년이다. 1988년 신격호 회장이 세계 4위 부자에 오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 당시 신 회장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크게 사업을 벌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 일본 돈이었다. 이때 신 회장의 재산은 일본 돈으로 9,600억엔 정도였는데 이 돈은 플라자 합의 이전 달러로 환산하면 약 40억 달러였다. 그런데 합의 이후 환율이 바뀌면서 9,600억엔의 가치가 약 80억 달러로 상승했다. 신 회장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 순위가 오른 것이 아니라 환율이 조정되면서 재산이 갑절로 불어난 것이다. 환율의 강제적 조정으로 일본인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느꼈다. 미국의 의도대로 일본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수출은 부진에 빠졌다. 이 시점을 계기로 경제력 면에서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일본은 그저 그런 선진국으로 전락했다. 여담이지만 플라자 합의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합의 이후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휩쓸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높은 엔달러 환율을 무기로 미국이 주도하던 반도체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했다. 당시 일본 반도체의 부상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미국 언론들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증가를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이 절반으로 폭락하면서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 가격이 갑절로 뛰었다. 게다가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듬해인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으며 일본의 저가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거는 강공책까지 펼쳤다. 미국을 상대할 힘이 없었던 일본은 이 굴욕적인 합의마저 받아들였다. 이게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난 후진국이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고작 1985년이었으니까.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반도체 기술을 축적하며 마침내 일본을 역전하고 오늘날 세계 1위의 반도체 강국이 된 것이다. 아무튼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졌고 그 불황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물론 지금 일본이 겪는 경기 불황이 그탄만은 아니다. 하지만 1980년대 떠오르던 경제 강국 일본을 밟기 위해 미국이 강제로 환율을 조정한 플라자 합의가
일본 경제 추락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전쟁의 흑역사를 읽으면서 또 한 번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책 읽는 여우가 아니라 닭살 돋는 여우 정도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앞으로의 미래와 비슷한 역사를 찾으셨나요? 보호무역을 앞세워 자국 이득만을 위해 이웃국가 및 동맹들조차 협박하는 미국,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외교적으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잃어버릴 몇십 년, 나를 두고 가는 멀어져가는 다음 배, 영원한 경제 패권국은 없다지만 오히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면 미래가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늘 주변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다 기회를 잡으면 강하게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